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이번에는 12번째 강의로 통신 정보 서비스 가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최근의 그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바뀌어가는 종래의 디지털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통신 캐리어, 일본의 통신 캐리어가 우리의 저기 KT나 SK텔레콤에 해당되는 회사들입니다만, 그리고 IT 서비스 또는 정보 서비스로 해당되는 그 하나의 시장 혹은 업계의 현황, 그리고 옛날부터 강점이 있었던 가전, 이것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이 세 분야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의 그 통신 또 캐리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5G 제5세대 통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도 4G를 통해서 벌써 5G로 이동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조금 2020년이나 돼야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예측인데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은 5G에서는 음성, 텍스트, 데이터, 동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IoT가 다 구현되는, 그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 그다음에 대량의 단말에 접속이 가능하고, 이것이 굉장히 지연도가 낮고 신뢰성은 높은 그런,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5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G에서는 네트워크의 그 슬라이싱이 이루어져서 고효율, 지연이 낮고 신뢰도가 높고, 그다음에 시큐어하고 안전하고 다중 목적을 중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 새로운 서비스가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IT 정보 서비스. 그러면 IT 정보 아까 말하자면 그런 통신 그 환경 위에서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예를 들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IT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이메일, SNS, 온라인 쇼핑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철도, 항공기 관제라거나 재해 통보라거나, 그다음에 또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그 투자 어드바이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를 다 쉽게 말하면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반도체, 로보틱스, 인공지능, 또 바이러스 탐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알고리즘,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무선통신, 데이터 기억, 이건 아까 이미 나왔던 그런 API 이코노미,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스무스하게 구현되는 새로운 이동통신 세대, 제5세대가 5G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선 통신 캐리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는 크게 보면은 세 이동통신 그룹이 있는 거죠. 하나는 NTT, 또 하나는 우리의 귀에 좀 익은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KDDI고요. 그 밑에 있는 NTT 도코모, 동일본, 서일본 커뮤니케이션즈는 다 NTT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서 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상거로 볼 때 NTT 그룹이 합치면은 압도적으로 다른 두 회사에, 그래서 거대한 그룹 NTT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부각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상당히 좀 뒤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KDDI, 이렇게 세 개의 캐리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통신 서비스 시장 전체의 현상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휴대전화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통신 사업 영역이나 차세대의 테크놀로지에 앞으로 챌린지하지 않으면은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즉 AI라거나 IoT, 핀테크 같은 우리가 이미 봤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 이것들을 스무스하게 구현시킬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은 가입자를 잃는 회사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지금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이 통신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NTT를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일본 산업 얘기하면서 NTT가 민영화하면서 황금주로 등장했던 그런 생각이 나시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한국통신이 옛날에 국영회사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NTT가 그 니폰 덴신 대화 NTT입니다. 옛날에는 전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텔레그래프가 먼저 나오죠. 그것이 이제 NTT로 이렇게 영문화가 되었던 거고 민영화됨으로써 여기도 지주회사 개념으로 회사 전체를 컨트롤하는 NTT 니혼 덴신 대화株式 会社가 전체를 통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그 밑에 4개 이상입니다만 사업별로 지역통신 사업하는 NTT 동일본, 서일본 100% NTT가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하는 NTT 커뮤니케이션, 국제통신 사업하는 디멘전 데이터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회사로 NTT 도코모가 있습니다. 도코모는 어디라도라는 그런 말을 일단 그거를 말하자면 이동통신의 초기에 그 개념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는 생각입니다만 67%를 NTT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통신 점점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NTT 데이터 이런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총 자산이 20조, 우리 지금 200조가 되고 총 사원이 20만 명이 넘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고 연결 자회사 수가 756개 회사니까 그야말로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도 그룹인데요. 우선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소프트뱅크는 그 이동통신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고정통신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후 재팬은 소프트뱅크의 사안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손정희라는 인물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얘기 자체는 손정희 씨는 일본 표현으로는 일본 시민이기 때문에 제일 교포이지만은 손 마사요시라고 하고 1957년생이고요. 일본에서 그야말로 지금 거의 가장 존경받는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존경받는 실업가가 됐고 재계 리더로 지금 이미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사람이고 현재 대표 주체역이고요. 2014년에 일본 부호 랭킹 1위에 등극해서 지금 순위는 사실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본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작은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저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가서 경제학부를 다니면서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스무스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79년에 이 사람이 사업의 첫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79년이면은 57년생이니까 22살이죠. 만 22살에 당시 큰 회사입니다. 샤프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자동 번역기를 팔아서 당시 이게 벌써 40년 이상 전 아니겠습니까? 거의 50년 전에 1억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유니슨 월드라고 설립해서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소프트뱅크로 된 것. 굉장히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 이미 됐다고 봅니다. KDDI는 세 번째 위치에 있고, KDDI도 일본 표현으로 고쿠사이 넨신電話가 KDD, 두 음자가 KDD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본의 과거 국영회사입니다. 국영회사가 DDI라는 회사하고 이도라는 세 개 회사를 합쳐서 KDDI가 됐고, 이 KDDI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au, 그 이동통신 브랜드가 au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은 여기저기 그 au라고 간판이 나와 있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 이 KDDI가 생겼을 때 제가 일본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KDDI 사람들 만나면은 이 au가 사실은 영웅이다. 그 영웅이라는 한자가 발음이 au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했지만 이게 자기네는 영웅을 추구한다. 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회사도 많이 그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제이콘 같은 최근에 새로운 캐리어도 두고 있고, 그 밑에 모바일하고 또 그 FTTH, Fiber to the Home이죠. 각 집집마다 고속 광파이버 까는 사업, 고정전화 사업, 이런 종합적인 캐리어입니다. 다만 그 처음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되지 못해서 아까 봤듯이 무명이었던 소프트뱅크에 이 자리를 내줬고, 지금은 과거에 거의 비슷하게 경쟁했던 NTT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쉐어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그 유선 쪽에 Fiber to the Home 보게 되면은 NTT 동일본이 38, 서일본이,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일본 지리 공부했듯이 일본을 동서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 회사가 된 것입니다. 합치면은 뭐 거의 70%이기 때문에 일단 유선 쪽에서도 NTT가 거의 시장의 라이언 쉐어, 그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KDDI가 13%, 나머지는 여러 가지, 특히 전력회사 같은 데도 최근에 전력선을 활용해서 파이버를 많이 묻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쉐어가 되어 있고요. 모바일 쪽에 보게 되면 이제 NTT 그룹의 도코모가 약 45%, 그 다음에 au가 30%, 소프트뱅크가 25%, 이렇게 시장이 3분할되고 있어서 2대 1대 1 정도의 분할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정보 서비스 산업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그 키워드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세션에서 공부했던 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싸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죠. 마케팅, 상품 개발, 신규 사업 개발 등을 앞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일본 정보 서비스 산업의 현황이고요.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지금 장애는 다름 아닌 전문가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리딩 컴퍼니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이름을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후지츠, 히다치 세삭쇼, NTT 데이터, NEC는 니혼덴키라고도 표현합니다. 일본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니혼 IBM, 그다음에 오츠카 쇼가이, 상해란 말이 붙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IT 쪽에서 굉장히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라 소고 겐큐조, 이거는 노무라 증권 그룹에 있는 사실은 원래 띵크탱크인데 최근에 이 IT 쪽에 굉장히 일정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회사인 이토추 상사 그룹의 이토추 테크노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위에 있는 후지츠는
한국에서는 의외로 별로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IT 쪽에 가장 신뢰할 만한 회사로서는 대개 후지츠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지츠에서 나온 PC들이 일본의 관공서에 납품도 제일 많이 되고 그런 하는 현상이 있었었고, 또 히다치 세이삭쇼는 중전이라고 해서 이런 중전기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공계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과거에는 히다치 세이삭쇼였다,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 회사들의 최근에 나름대로 각자 그 어떤 드라이브,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후지츠를 보게 되면은 후지츠는 빅데이터를 내세워서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다. 그래서 모든 그 자기네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들의 클라이언트입니다만은 고객 회사의 사내 사회 데이터의 조달, 생산, 물류, 판매, 소셜, 지리, 기상, 교통, 에너지, 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름대로의 자기 후지츠의 빅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SI, 그리고 이것을 가능한 각종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오퍼링이 통합된, 그래서 고객 기업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과 그 소셜 이노베이션 가능하게 한다 하는 사업이 후지츠가 내세우는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히다치는 여기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히다치의 새로운 사업은 우선 정보를 그 수집해서 저장하는 인프라 클라우드, 그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검색한다거나 이거를 새로운 지식으로 생산해내는 컨텐츠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분석 예측하는 그 인포메이션 클라우드라는 이렇게 세 개의 층의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히다치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엔티티 그룹의 엔티티 데이터는 엔티티 빅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빅데이터 비즈니스 추진 본부라고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엔티티 데이터에 그 MSI라는 그 Mathematical Systems Inc.라는 아예 독자적인 회사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기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해서 R&D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 본부,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솔루션 제공하고 분석 컨설팅 하게 되는 그 빅데이터 비즈니스 추진실 BDB,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의 핵심, 말하자면 그 애널리틱스라는 거나 오리지널 데이터 애널리스 패키지죠. 이런 것을 그 분석하는 수리 시스템까지 만드는.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베이스로 하는 새로운 어프로치가 가능하게 한다. 즉 맨 밑에 키워드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속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빅데이터 비즈니스 추진본부 역할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EC, 니온덴키. 여기는 또 원래는 하드웨어 제조기업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머신 투 머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맨 아래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LTE, YMX, 이더넷, 와이파이, 이제 3G가 5G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FTTH 같은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머신 투 머신, 그 빅데이터의 환경 속에서 각 기업 그 고객 회사의 지식이나 지혜나 위즈덤이나 이런 것하고 노하우가 결집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농업이다, 교통이다, 물류, 원격 감시, 환경, 에너지, 재해 예방, 그다음에 복지, 건강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이 통합하게 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NEC의 M2M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역시
그 대학 졸업생들의 그 희망이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낡은 그 데이터로 2015년, 즉 2016년에 그 입사하는 대졸자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 1등부터 10등까지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1위가 압도적으로 엔티티 데이터가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구글, 그다음에 후지스, 또 야후, 지금은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터츠 테크노 솔루션스, NEC, 또 NTT 커뮤니케이션스, 그다음에 라쿠텐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일본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일본의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고요. SCSK 그리고 히다치 세이삭쇼. 그래서 오늘 본 회사가 아주 많이 10개 중에서 거의 6, 7개가 등장하는, 그만큼 이 IT 서비스가 일본의 젊은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데 너무 IT 인재가 사실은 진짜 실력이 있는 IT 인재들이 부족하다. 이거는 일본의 그 경제 산업성이 만든 자료입니다만은 현재 이 IT 기업이나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 인재가 17만 명이 부족하고 2020년 되게 되면은 36만 9천 명 부족하고 2030년에는 78만 9천 명.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IT 인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IT 기업하고 유저 기업으로 나눠서 봐도 분야별로 IT 기업에서는 2020년에 30만 명이 부족하고 정보 시스템 쪽에서는 뭐 7만 명, 그다음에 그 정보 시큐리티 쪽에서는 2020년에 19만 명이 부족하고, 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본 경제 산업성의 예측입니다. 참 이거는 옆 나라 얘기지만은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2030년에 78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대가 60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큼 일본의 디지털 경제 전체에 커다란 앞으로 어려운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고, 말을 좀 바꾼다면은 한국을 비롯한 그 해외의 젊은 인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일본이 오랫동안 과거에 자랑을 가져왔던 이 가전산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1964년에 전쟁의 폐허를 거쳐서 동경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그때 칼라 TV로 방영한 것이 어찌 보면 일본의 전후의 가장 이 산업으로서 영광스러운 순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가전, 즉 이 전자제품 만들어서 파는 작년의 매상가 순위를 보게 되면은 맨 위에 헝하이 정밀공업, 이게 일본 회사가 아닙니다. 뭐 표현도 보셔 아시겠지만 대만 회사입니다. 그 밑에 파나소닉은 일본의 마츠시다 산업이 해외 파나소닉하고 내셔널 브랜드로 내는 거고요. 다이킨 코기어, 샤프, 파이오니어, 야마젠, 그다음에 JVC, 이건 니온 빅터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전축 회사. 또 캐누도 합쳐서 만든 회사고, 후지스 제너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시로모노라는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이 하얀 페인트가 색깔이 많아서 이렇게 붙이는 별칭인데, 이런 가전 제품 시장이 앞으로 급격하게 위축된다. 이건 업계 자체가 성숙해서 해외 경쟁자가 지금 많이 출현하고 있고, 또 사용자인 인구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아주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두 개의 사건이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전통적으로 기술력으로 특히 액정 TV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샤프가 대만의 홍해라는, 헝하이죠, 별로 듣지 못하던 회사에 매수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을 대표하는 중전기, 무거운 전기 기업 도시바가 회계 부정으로 지금
주식 그 시장에서 퇴출 위기도 맞고 있고 나가서 이 시로모노 가전, 백색 가전 사업을 중국에 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그 전망이 어둡습니다. TV나 모든 가전제품 시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 줄어들 것인데 다만 지금 잠깐 앞으로 4K 앞으로 요 다음 세대의 해상도가 높은 TV 시장에서는 액정 기술에 기대해서 조금 화랑이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2020년에 동계 올림픽에 때 TV 수요가 좀 있을까 하는 것이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오디오 비주얼 기기나 다른 여타 제품도 당연히 텔레비전 시장과 함께 앞으로 축소가 예상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파나소닉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진출했던 중국 시장 그다음에 북미죠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생산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OA 기기 오피스 오토메이션이죠 여러 가지 뭐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일본의 그 OA 기기가 세계에서 그 톱 클래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명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수요가 지금 감소했고 또 가격 경쟁에서 일본의 그 앵이 계속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기업의 수익이나 판매의 그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과거의 큰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 또 유럽 시장이 불황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 오피스 기기에 대해서 투자들을 잘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커다란 그런 OA 기기나 데스크탑 기기보다는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가 더 시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의미에서의 일본 OA 기기 시장의 앞으로 그 어두움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 기준으로 매상고 위주로 보게 되면은 캐논 그다음에 아마 캐논 같은 데는 아마 그 카메라 판매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요. 리코, 후지 제록스, 세이코 앱슨, 코니카 미놀타. 이 코니카 미놀타는 둘 다 과거에 별도의 그 카메라 회사죠. 코니카 카메라, 미놀타 카메라. 그다음에 브라더. 근데 이걸 일본도 또 TH가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브라더가 브라자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키, 이거 오키입니다. OKI 브랜드죠. 오키 일렉트릭 전기. 그다음에 도시바 그룹의 도시바 테크, 샤프. 그다음에 교세라. 교세라는 원래 세라믹 도자기 회사 교토에 있는 그래서 교토 세라믹이 줄여서 교세라인데요. 여기서도 많이 OA 기기를 생산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도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샤프라는 회사의 그 몰락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샤프는 정식 이름이 영어로 샤프 코퍼레이션인데 1912년에 창업한 아주 오래 100년이 넘은 회사죠. 그런데 이 샤프란 이름이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 펜슬 다 샤프 펜슬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회사가 1915년에 개발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앉아서 지금의 전자회사가 된 거거든요. 샤프 펜슬을 개발해서. 그래서 이름도 샤프로 나중에 바뀐 것이고 1962년에 가전회사로서는 최초로 전자레인지를 개발했고 73년에는 액정으로서 샤프, 세계 최초로 액정, TV 액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2016년에는 이런 찬란한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실패해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덩치가 작은 대만의 회사에 인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헝하이하고 비교하면은 그 창업 연도가 1912년에서 1974년, 6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원래 사업도 이쪽은 액정 패널이었는데 이쪽은 스마트폰 같은 걸 제조하던 사실은 진짜 작은 회사였었는데 인수 당시에는 매상고가 샤프는 3조 엔이 안 되는데 헝하이가 16조 엔이 됐었고 또 그만큼 수익에 큰 차이가 났었고 헝하이는
아예 그 사원수를 공개 안 했습니다만은 샤프는 44,000명이라는 큰 회사였습니다.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인수됐다는 것이 일본의 전자업계로서는 굉장히 큰 씁쓸한 뉴스이고, 다만 한 가지, 이건 뭐 조금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대만하고 일본은 굉장히 서로 호감이 있어서 대만은 식민지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고, 그래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계도 대만에 인수된 거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바는 제가 이 빨갛게 표시한 이유가, 여러분도 아마 이 빨간 그 로고의 도시바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자부심이 강한 회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일본인 친구가 그야말로 동경대학교 공과대학 나오고 도시바 반도체에 일했던 그런 그야말로 평생 프라이드만 강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가 몰락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IT 산업 전체의 현주소를 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그 큰 오대란 말은 이제 크다는 그 인류 기업이라는 거고, 도시바 그룹의 중액 회사고, 테레비 반도체 같은, 그다음에 원자로, 중전기, 군사기기, 철도 차량, 뭐 잠수함 엔진, 뭐 예를 들면 이런 중공업 쪽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를 중전이라고 부르는데, 중전의 세 회사가 히다치 세삭쇼, 도시바, 그리고 미쯔비시電機.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바가 아마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875년에 창업해서 1939년에 그 여러분들 동경역에서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시바우라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도쿄 시바우라電機에서 줄임말이 도시바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500억엔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 분식 결산 수익으로 하는 것이 발각이 돼서 지금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된다면 결국은 일부는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오늘 살펴본 통신 캐리어, IT 서비스, 가전, 이런 세 업계들을 총괄해서 세 개의 키워드를 압축해 본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정보 서비스 분야 전체가 굉장히 그 격차가 지금 구분되고 있다. 그 안에서 세계 시장에서 그 앞으로 약진하고 있는 빅 리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반면에 로컬에서 지금 쭈그러드는 위축되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난, 아까 본 소프트뱅크는 그야말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샤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이다가 이제는 시장이 위축되고 드디어 대만의 회사에 인수되는 그런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첫 번째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드웨어 기반의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그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두 개의 다른 업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기통신업계, 아까 우리 겪었듯이 엔티티 데이터는 하드웨어 기반을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고, 그 반면에 노무라 연구소라거나 뭐 이런 데는 다 서비스 쪽에서 나타난, 그래서 출신이 다른 업체들이 앞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경쟁하는 그런 현상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 업계뿐만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는 뭐 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일본의 그 디지털 경제는 커다란 말하자면 암운이라고, 어두운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지금 인재 부족이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돼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의 독자적 인재가 생산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외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인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찬스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